최근 중국 매체 차이신은 현 시국으로 인해 실직자 수가 1,800만 명이나 늘어나게 된다는 증권가의 경고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노무라 증권 중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는 중국의 수출이 2월 동안 17.2% 줄어들었는데 이후 감소폭이 더욱 커져 최장 6월까지 30% 더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이 1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9%로 역성장할 것이라는데요. 중국이 공신력 있는 이코노미스트 아이리스 팡은 900만 명이 대졸자가 노동시장에 나오는 올해에는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을 것이라 경고하여 침울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중국 구직 사이트 자오핀과 베이징 대학교가 중국 내에 입점한 100만 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1에서 2월 동안 구인 건수는 작년 대비 30% 이상 줄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외 대기업들이 탈중국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10월 광둥성 후이저우 공장을 마지막으로 중국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후 인근의 식당과 호텔, 협력사 등이 60%에 가까운 기업들이 줄도산했는데요. 주택 가격도 한 달 만에 100만 위안이 떨어져서 유령 도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죠. 미국 IT 기기 제조업체 애플 역시 미중 무역 전쟁과 현 시국의 여파, 인건비 상승 등이 불리한 요소들이 중첩되어 최근 IT 기기 및 액세서리 조립 공장 철수 및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기업들의 공장 철수는 하필 이런 상황에 더더욱 아픈 약점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중국의 소식은 베트남 언론 역시 주의 깊게 전달했는데요. 베트남은 2020년 자국 GDP 성장률 목표치를 6.8%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해외 기업들이 공장 유치에 힘쓰며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1년 뒤에는 당 대회까지 있어 성과 과시는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시 현 시국으로 인한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기업이 사라지고 난 중국의 현 상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7일 베트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GDP 성장률이 3.82%로 삼성전자가 투자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일시 휴업한 기업의 수는 18,600개로 전년 대비 26%가 증가했습니다. 관광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통계청은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성장률은 5%대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한 수 앞선 생각을 하지 못한 전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항공사들은 2월부터 다급히 한국행 노선을 모두 폐지했고 고위기관의 대책 없는 빗장 잠그기는 물론 한국이 아닌 일본과 현 시국에 대한 우선 협력 관계를 결성한 것입니다. 차세대 폴더블 디스플레이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한 삼성전자는 8월에 공개될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요구사항 검토를 위해 밤낮으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디스플레이 사업 전략 체크를 위해 협력사 직원들과 현장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입장에서 최근 베트남의 행보는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이 빗장에 전문 인력이 한 달 이상 발이 묶이게 되면서 한국 대기업들은 물론 대기업들이 협력사에까지 곤란한 상황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베트남은 자국 GDP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LG 이들을 비롯한 협력사들과 등을 돌릴 뻔한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부품 공급이나 커뮤니케이션에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정책을 다짐하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상황입니다. 삼성에 밑보인 일본 기업들이 지금 어떤 꼴이 났는지는 알고 있겠죠. 이를 의식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줄여서 모리사는 1일 응우옌 수언푹 총리에게 삼성과 LG 및 이들의 협력 계열사 8,459명의 선제적 입국 허용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전문성과 뛰어난 외국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력이라며 기관은 대체 인력을 구하라고 하지만 베트남인들은 이 외국 기업들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회사들이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가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차세대 폴더블 디스플레이 생산 시설을 베트남에 건설하고 대부분이 조립 공장을 이전한 것은 세계 IT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유지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탈중국화에 불이 붙은 애플의 공장 이전 검토에 또한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애플도 삼성전자를 분명 벤치마킹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베트남은 지금 한 차례 잡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의 행보가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듀엣이었습니다. 외신에서는 일본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세계적인 모델이 되어버린 한국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의 황당한 대책 때문에 일본 SNS상에서는 심각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마저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이 소식을 상세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능력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 튀어나오듯 스스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주머니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위기에 봉착하자 한국은 뛰어난 능력과 재주를 발휘해 전 세계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처음에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더니 이제야 한국의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고 한국을 모니터링하고 학습하며 적극적으로 한국의 모델을 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마저도 한국을 대서특필하는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일본마저도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뉴스까지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한 이유는 일본이 매우 다급해진 이유가 가장 큽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일본의 판정자 수는 278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일 최대치인데요. 도쿄만 97명이 늘어나면서 위기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도쿄에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이제 도쿄에서만 일일 판정자 수가 100명이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비상사태 선언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일본의 수도이며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보다 파급 효과는 훨씬 큽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쿄에서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판정자 수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일본의 경제적인 피해 역시 천문학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학회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일본의 집중치료체제는 선진국보다 취약한 편으로 ICU 중환자 병상은 인구 10만 명당 5개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일본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독일은 일본에 비해 6배가 많으며 현재 의료체계가 무너진 이탈리아도 일본의 2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ICU 병상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현저히 부족해서 판정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일본의 의료체계가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는 자꾸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2일 아사히 신문에서는 한국이 이탈리아와 달리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며 한국의 시스템이 매우 우수하다는 보도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뛰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 지난 4월 2일을 기준으로 한국은 테스트가 43만 건에 달할 정도로 많으며 테스트와 추적 그리고 치료까지 일사불란하게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은 캐시리스, 즉 일본과 달리 한국은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쇼핑과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용이하다고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첨단 IT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10분 안에 판정자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활동도 두드러진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의 민간 기업들은 판정자들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신속히 개발해
한국인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놀라운 인프라까지 갖추어져 있다고 부러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세계 각국에서 극찬을 받을 때 아베 총리가 내세운 정책은 놀랍게도 가구당 1000마스크 2장씩 배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도 일본에서는 논란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SNS상에서는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논란이 상당히 커지자 해외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물론보고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 정책에 대해 격앙된 일본인들의 각종 SNS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기사 제목으로 한 가구당 마스크 2개는 부족하다는 뜻이 담겨있는 아베노믹스를 빗대 아베노 마스크라며 아베 총리가 일본 내에서 상당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2개의 마스크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즉 마스크 2개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소식이 해외까지 보도가 되자 사실상 아베 총리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셈인데요. 한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점과 비교해보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언론을 살펴보면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의 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일본 언론 현대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전 국민 기절, 마스크 2장에서 드러나는 아베 정권의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매체가 아베 총리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번 대책에 크게 실망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여기서도 아베 친구들의 이권을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대책본부에서 아베 총리 혼자만 얼굴에 비해 특히 작은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바라볼 때 마치 아베 총리의 모습은 미흡한 대책을 상징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베 총리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바라볼 때마다 왜 저렇게 얼굴에 비해 작은 마스크를 쓰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저만 이상하게 바라본 줄 알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를 확인해보면 그 마스크도 다음 주 이후에나 가능하며 그것도 일본인들 전원이 아닌 겨우 가구당 2장씩 불과하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시기적, 규모적, 과학적 등 모든 측면에서 충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러한 정책을 누가 발언했고 어떤 회의체를 거쳐 결재를 했으며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마스크 2장을 나눠주는 일본 당국의 정책 결정 과정이야말로 일본의 어둠 그 자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2월 초부터 일본 각계각층에서는 마스크 부족 현상 때문에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증산을 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2달 남짓이 지난 지금에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하고 인터넷에는 재고가 없어 일반인들이 구매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 당국이 자신만만하게 마스크를 확보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마스크를 일본 당국은 어떻게 확보를 했으며 이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당국이 진정으로 할 일은 효과가 없는 첫 마스크를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 마스크의 증산과 유통이며 그것을 정상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구매하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성능이 훨씬 좋은 마스크마저 이제는 일부 약국에서 남아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오브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현격한 격차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편 뉴스위크 일본판에서는 아예 대놓고 일본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제는 세계적인 모델이 되어버린 한국의 테스트 체계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한국 시스템을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13배가 넘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은 2월 29일 909명을 정점으로 이제는 하루에 100명 안팎까지 감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기사에서는 뛰어난 시스템을 갖춘 한국에게서 일본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의 테스트 체계를 일본이 이런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4페이지에 걸친 내용이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한국 정부는 1월 19일에 처음으로 판정자가 나온 이후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의 실시 그리고 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광범위한 테스트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기사에서는 한국은 202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전국 341개소의 국민안심병원과 612개소의 선별진료소 등 많은 곳에서 테스트와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나 워킹 스루 테스트도 실시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한국에 비하면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최근에 경로를 모르는 30세 이하의 판정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령층에 비해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2차 확산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일본은 이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후에 한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면서 하루빨리 테스트 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기사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신마저도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국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전선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세계에서 극찬을 아끼지 않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낌없이